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고 있죠. 첫 번째,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의 속성을 표현합니다. 자, 프로메테우스 신, 선견, 먼저 생각하는 자, 그 동생 에피메테우스 신, 후견, 행동한 뒤 생각하는 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이 두 속성이 그대로 존재하죠. 판도라의 상자는 두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신으로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줍니다. 이안 코세르스의 1637년 불을 훔치는 프로메테우스 작품이죠. 프로메테우스는 이 일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습니다. 평생 그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게 되는 그런 형벌이고, 간은 새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벌이 될 것입니다. 엘시 러셀 1994년 작품입니다. 자, 판도라의 상자 1896년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그 낭만주의 시대인데요. 존 워터하우스가 살 때 이 낭만주의 시대는 후기에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해서 많은 작품을 그립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제우스가 동생에게 이러한 일을 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경고를 합니다. 제우스가 여자를 보내면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데 에피메테우스는 판도라를 보자마자 반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판도라는 상자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 상자를 열지 말라는 신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어느 날 혼자 있을 때 상자를 엽니다. 그런데 그 상자 속에서는 증오와 모든 이 세상의 질투와 재앙, 병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판도라가 상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데 희망만이 나오질 못해서 희망이 인류에게는 영원히 정말 바라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요. 주로 자만심에 대한, 신에 도전했다가 자만심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리스 로마 신화들인데, 이카루스 대표적으로,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궁을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예요. 당대 아주 훌륭한 건축가인데 미노스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들 이카루스하고 성에 갇히게 돼요. 근데 성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날개를 달고 날아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자기 아들과 이카루스인 자기 아들과 자신이 날개를 들고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태양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나 날면서 너무 신나게 날고 잘 날아가는 자기 모습을 해서 정말 빠져서 이카루스는 태양 가까이 점점 가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태양 가까이 가면서 이 밀랍이 녹아서 바다에 빠져 죽고 마는 그러한 것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프레드릭 레이턴의 이카루스 다이달로스, 이카루스의 추락, 야콥 페터 고비, 이 두 작품을 여러분은 보시고 있습니다. 아라크네도 옷감을 잘 짜던 여인이었죠. 아라크네도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직조의 여신이었어요. 아테나에게 자기 솜씨를 자랑하고 내기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져서 거미가 되고 마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스페인의 천재 작가 벨라스케스의 유명한 작품인데, 벨라스케스는 이 작품에서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하얀 옷을 입고 등을 보인 사람이 아라크네고, 왼쪽에 누인 모습을 한 것이 아테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벨라스케스는 아라크네에게 중심 포커스를 잡고
아라크네에서 이렇게 뒤 배경으로 흘러가게끔 빛을 해서 아라크네를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정신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다스 왕은 황금을 너무 좋아해서 디오니소스의 신에게 손에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하려고 빌죠. 그런데 결국 음식과 딸같이 황금으로 변하게 돼서 결국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다시 처음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냐고 빕니다. 디오니소스는 마이다스 왕을 불쌍하게 여겨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신의 강에서 몸을 씻으면 원래대로 회복 온다. 그래서 그걸 씻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누워있는 그런 왕관을 쓴 사람은 강의 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의 의미와 파리스의 선택. 이 작품은 파울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파울 루벤스는 바로크의 화가로서 이 신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그린 작가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가장 왼쪽에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신들의 결혼 축제에 초대되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화가 나서 황금사과를 던지고 그 파티를 떠납니다. 신의 축제에서. 그런데 제우스가 당시에 가장 미남인 파리스에게 이 황금사과를 선택할 수 있게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라고 그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리스는 세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고르는 남자가 됐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제우스의 아내 헤라. 로마에 가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주노로 바뀝니다. 헤라는 파리스에게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에게 절대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림에서 오른쪽에 보는 아테나 여신, 로마에 가서 미네르바가 되죠. 이 미네르바가 되는 아테나 여신에게는 내가 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에게 지혜를 끝없는 지혜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운데 아프로디테는 큐피트를 데리고 있는 아프로디테가 보이시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내가 나를 선택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 그러니까 파리스가 아프로디테에게 이 사과를 던졌어요. 당신이 가장 아름답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헬레나는 유부녀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메넬라오스 왕의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군과 트로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리스는 아테네의 맹장 아킬레스의 뒷발구치에 화살을 맞춰서 전사시키기도 하고, 이 전쟁의 원인인 이 파리스의 사과, 파리스의 선택, 그건 유명한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파리스는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달아나요. 그래서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리스군과 트로이 전쟁이 만들어지고 발발하게 되고, 파리스는 아테네 맹장 아킬레스의 발뒤꿈치에 화살을 맞춰 전사시키죠. 트로이 전쟁이 발발하자 파리스에게 앙심을 품은 헤라와 아테네는 그리스 편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미와 사랑의 관계를 아주 긴밀히 연결시킨 그리스인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랑과 영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로스와 푸시케, 큐피트와 푸시케. 푸시케는 당시 왕의 딸이었어요. 셋째 딸이, 딸이 셋이 있었는데 막내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프레드릭 레이튼의 1890년 푸시케 목욕이라는 작품인데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죠. 이 그림에서 보면 뒤에 이 푸시케가 목욕하는데 뒤에 비둘기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의
항상 따라 비너스를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 속에 이미 시어머니인 비너스의 질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그림이죠. 그 푸시케는 이제 왕의 세 번째 딸인데 인간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은 아프로디테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람들이 푸시케가 나타나서부터는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사람들이 뜸한 거예요. 자주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인 큐피트인 에로스이기도 하고 그 로마에 가서는 이제 큐피트로 이름이 바뀌는데 큐피트에게 화살을 쏴서 푸시케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하고 사랑에 빠지게 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인 에로스는 엄마의 명을 받고 푸시케를 쏘러 갔는데 푸시케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얼떨결에 자기한테 쏘게 돼요. 화살을. 그래서 푸시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 이 그림은 프랑스와 제라드의 작품인데 푸시케 머리 위에 나비가 있죠. 나비는 영혼의 상징이기도 하고 푸시케를 상징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푸시케를 에로스가 유괴를 하는데 표정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의 1895년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많이 했어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크루스 다비드 신고전주의 작가죠. 프랑스의 푸시케와의 사랑 1817년 이 작품인데 그래서 이 에로스는 푸시케를 엄마 몰래 어떤 궁에다가 정말 데려다 놓고 이 작품에서도 나비가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살짝 아주 모든 걸 다 갖추고 이 궁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이 신이니까 밤에만 나타나요. 밤에만 나타나서 푸시케와 사랑을 나누는데 푸시케에게 당부를 합니다. 절대 너의 그 가족이나 아무하고도 연락을 단절하고 그걸 비밀로 해야 된다 여기를. 그러는데 이제 푸시케가 혼자서 뭐 시종들도 있고 이 성이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 쾌적하기는 한데 외로우니까 어느 날 이제 에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언니들 둘만 초대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넘어갔죠. 그 에로스가 그렇게 하라, 언니들만 초대해라 그랬는데 이제 언니들이 궁전에 와보니까 행방불명이 됐던 동생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한 언니들이 푸시케를 유혹합니다. 너 네 남편이 밤에만 온다는데 괴물일지 어떻게 알아? 너 봐야 돼. 이러면서 초를 선물을 하면서 언니가 유혹하는 그런 것을 그린 게 루카 지오르다노의 작품입니다. 푸시케를 유혹하는 언니들. 그래서 이제 밤에 언니들이 준 불을 가지고 에로스를 비춰보는데 피터 폴 루벤스 작품이죠. 이것도 바로크 작가죠. 아까 삼여신을 그렸던 루벤스 작품입니다. 1636년 작품인데 불을 비춰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쳐다보다가 촛농이 떨어져서 에로스가 잠에서 깹니다. 그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약속을 어긴 푸시케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에로스는 푸시케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프랑스와 에드와르 피코 1817년 작품입니다. 이 신화들의 이야기에서 미와 영혼의 관계 또 정말 사랑과 영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미와 영혼의 관계, 아프로디테와 푸시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프로디테와 푸시케는 고부간의 관계가 되죠. 그 아름다운 아들의 연인 푸시케를 질투하는 비너스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의 문화에서도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비너스가 푸시케에게 주는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당시의 정신적 상징이 될 수 있고, 모권이 강한 사회에서 딸과 어머니의 재결합을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푸시케는 피시올로기, 심리학의 어원이 됩니다. 영혼은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가 영혼은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정화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비너스의 왕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푸시케. 이렇게 자기가 약속을 어겨서 남편인 에로스를 잃어버린 푸시케는 시어머니 앞에 가서 빕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인 비너스 앞에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남편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비너스는 좋다. 그러면 3가지 시험에 통과하면 그렇게 해주마. 그래서 3가지 시험에 하는데, 처음에는 그 곡물들을 전부 시내 곳간에 있는 곡물들을 전부 정리해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로스는 비록 큐피트인 남편인 에로스는 비록 푸시케를 떠났지만 항상 지켜줘요, 멀리서. 그래서 개미를 시켜서 도와주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하게 돼요. 루카 지오르다노, 푸시케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영들, 이런 작품이죠. 두 번째 형벌은 사나운 양들에게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갈대가 도와줘서 해결되고, 3번째는 지하세계에서 펠리소폰의 아름다운 향수를 가져오라고 비너스가 명령 내려요. 이거는 지하세계에 가라는 건 죽으라는 거죠. 이때도 푸시케 남편 에로스가 푸시케를 도와줍니다. 꿀과자 2개하고 동전을 주면서 절대 지상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에드먼드 둘락의 1951년 일러스트죠. 일러스트 작품인데, 푸시케와 체르베루스는 지하세계를 지키는 얼굴 3개 달린 괴물이에요. 이 괴물에게 가지고 온 꿀과자를 주고 지하세계로 들어갑니다. 지하세계에서 카론이라는 죽음의 뱃사공을 만나는데, 이 작품은 푸시케와 카론 1883년 존 루담 스펜서 스탠홉의 작품인데요. 카론이 푸시케 입에 동전을 물려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카론의 도움으로 지하세계에 들어간 푸시케는 페르소폰의 화장품을 가져오게 되는데, 푸시케 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열어보게 되는데, 잠이라는 것에, 그래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상자를 열어보면서.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1903년 푸시케가 금상자를 연다는 작가의 영국의 낭만주의 작가 워터하우스의 작품이죠. 1793년 안토니오 카노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조각 작품으로 유명하고 사랑과 영혼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푸시케가 잠에 빠지자 에로스는 너무 고민을 하면서 아폴론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서 아폴론이 그것을 들어줘서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키스를 해서 깨어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에로스와 푸시케는 아주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들의 축복 아래 아주 행복한 장면을 그린 프랑스와 부시의 작품이네요. 자, 이 여태까지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영혼의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향년이라는 책에서 사랑은 인간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질 수 있는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소피아는 지혜인데 영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지혜겠죠. 그래서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필로소피. 거기서 철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필로소피.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나? 그들은 죽음을 영원한 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와 잠의 신 히프노스는 쌍둥이 형제예요. 그래서 잠과 그의 형제 죽음, 1874년 윌리엄 워터하우스 작품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화를 여전히 그리스 신화가 우리 현대사회에도 존재하죠. 많은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니케, 승리의 여신, 그리스 신의 승리의 여신을 그린 거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호메로스의 그 소설시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이렌, 그러니까 얼굴은 무척 아름다운데 몸은 괴물인 사이렌의 근데 이 사이렌은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뱃사공들을 물에 빠뜨리는 그런 상징의 스타벅스의 사이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그러면 신화의 의미는 뭘까?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의 숨겨진 이데올로기를 신화 속에서 잘 볼 수 있다고 해요. 오늘날은 우리 사회가 소비사회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의 신화의 주인공들을 보면 우리의 삶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신화는 결국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화의 주인공이 되겠죠. 세계에서 28살에 불과 엠마 스톤 같은 경우에는 라라랜드라는 영화로 3천억 원을 벌었다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의 신화의 주인공은 스타들이나 인기인들이 될 거예요. 물질적인 부와 오향적 성공을 쫓는 권력의 주인공들의 신화. 이 속에서 우리는 욕망에 매몰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 이야기를 통해서 신화에서 벗어나는 또 진정한 나의 모습, 여기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다가갈 수 있다면 신화의 내용의 숨은 뜻을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